요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은요, 동양 사람들의 사고와 서양 사람들의 사고가 기본적으로 관점이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행태들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은 자신이 스페셜하다라고 계속해서 인식받으면서 유니크하다고 부모님도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경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체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그래서 논쟁을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좀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집단과 자기를 거의 동일시하는 구조다 보니까 집단 안에서 따돌림 받지 않으려면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순간 오히려 혼나는 구조다 보니까 회의 시간에도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논쟁이 아니라 날 공격한다고 느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뭔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하면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면서 그냥 빠르게 수습하는데, 이러면은 문제를 제대로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은 화합형으로 가는데 서양은 팩트 중심으로 가는 구조로 간다, 이런 흐름의 책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읽자고 했냐면, 근데 교육은 지금 서양식으로 받고 계신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도 서양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 윗대에 있는 50대, 60대 분들은 그런 교육보다는 주로 동양식 교육을 받으신 거라서 논쟁 자체를 회피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시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직원이 다른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직원도 가족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이 아주 크시고, 60대 분들은. 그래서 직원 구할 때도 가족보험이라고 써놓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젊은 세대는 서양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직장은 가족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만 받은 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는 곳이고, 여기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는 곳이지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철학들이 충돌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즘 직원들을 이해하려면 서양식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요즘 직원들이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이해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의 지도라는 책은 그런 차원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존중하는 리더십 중에서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요게 태도로서 직원들한테 안전함을 주어야 직원들이 최대한 자기 권한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 요 책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내 무의식적인 행동, 태도가 직원들한테 안정감을 주느냐, 못 주느냐,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랑 연결되어져서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도 같은 맥락에 직원분들이 최소한 버림받지 않는다. 리더한테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안전함 속에서 실행할 수 있고, 인정받으면 동기가 깊게 올라간다. 이런 류들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요거는 같은 맥락의 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책이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논백 리더십은, 요 책은 우리나라 신병철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마케팅 브랜드 1인자예요. 그런데 이분의 꿈이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가교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의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책 제목에 조그맣게 중간계 캠퍼스라고 있거든요. 이론계와 실무계의 중간계에 있어서 이분이 이 책을 쓴 것도 논문 100권으로부터 만들어낸 리더십인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학자가 아니시고 실제로 하이트 맥주 만들어서 오비 맥주를 이겼던 실무에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책을 대부분 보면 강의를 듣고 이분의 책을 읽고
몇 달 만에 30% 매출이 늘어나는 막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무를 전제로 하는 논문 읽기이세요.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된 최근 이론들인데 대부분은 요 맨 뒤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리더십을 갖게 하도록 하려면 동기부여를 어떻게 주어야 되고 동기부여는 어떤 걸로 살아나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서요. 인센티브를 주는 순간 직원들은 외적 동기, 돈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동기가 바뀌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주지 않으면은 동기가 오히려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논문에서 다 찾아가지고 하신 분이세요. 네. 이 책 읽으시면 아마 재미있으면서 논문 한 편씩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저런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막 나오시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실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조직을 움직이는가 하는 책은 조직이 움직이려면은 같이 미션 비전 체계를 가져야 되고 그 미션 비전 체계에 따라서 명료한 미션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직원들이 의사소통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게 조직이 움직여지는 작동 방식이다 하는 거라서 팀 내 의사소통하고 조직 내 의사소통하고 미션 비전 가치 체계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유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제도를 버려라라는 다음 책은 요즘 미션 비전 체계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스스로 리더십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의 주로 하고 있는 서열식 평가, 직원들끼리 경쟁시키는 평가로 가면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방식이라서 요즘 제너럴 일렉트릭,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 서열식 평가라고 불렸던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평가 방식의 평가 제도를 다 갖다 버렸다. 아예 동기부여를 스스로 가지면서 미션 비전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니 평가 제도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 내용이 쓰여진 게 이 평가 제도를 버려라. 그래서 무엇이 조직을 움직이는가 하는 책은 미션 비전 책의 방향성 그리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방법대로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책이 평가 제도를 버려라 라는 책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 보면서 보건복지평가 막 싫어하는 이유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서열식으로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주고 그 다음에 페널티 주고 이거 외적 동기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책 보면 외적 동기로는 그런 창의성이 절대 나오지 않는 방식인데 자기 모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적 동기가 아니라 외적 동기로 하면 창의성이 안 나온다 하는 건 이 책을 보시면 1960년대 이미 결판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건 논백 리더십 전략이랑 비슷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간의 책 제목이 공간의 재발견이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간은 어떻게 해야지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질까? 파티션은 높이는 게 나을까? 낮추는 게 나을까? 그리고 집중근무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직원들은 맥락 있는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전화만 한 번만 받아도 다시 맥락 있는 작업을 하려면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시 맥락을 잡아야 되느라고 한 번만 끊어져도 적어도 2, 30분 정도는 제자리로 잡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집중 근무실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줘서 전화도 없애고 외부 방해도 없애주면 하루 종일 걸리는 일도 2, 3시간이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논문으로 막 확인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못 정했어요. 공간의 재발견이 하면 공간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하려면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있는 책이라서 실용서에 가깝습니다. 보시면 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은 조직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선도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몇 팀이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잘 지켜보다가 거기에서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결판되고 난 다음에 뛰어드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먼저 뛰어들지 마라 제발. 남이 다 뛰어들고 난 다음에 그때 장단점 다 나올 건데 굳이 그거 파악해서 해도 되지 뭘 그렇게 막 뛰어들려고 그러냐. 그리고 실제로 연구조사해 봤더니 무모한 사람보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작게 도전해 보면서 조금씩 확장해 보는 방식이 혁신가에 더 맞지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실패하는데 가끔 가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너무 과잉 포장된다. 그래서 무모하는 것이 마치 혁신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경영할 때의 리더로서 어떤 걸 추구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으로서는 이 오리지널스를 읽으시면 좀 더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책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하는 조직은 이거는 미션 비전도 잡아야 되고 뭐 공유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직원들이랑 그 내용을 가지고 학습해야 된다. 학습할 때에는 시스템 사고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피터 생게가 경영학 쪽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긴 한데 이게 철학적인 느낌의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사고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서 요거는 먼저 읽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시간이 되면 같이 읽어볼 수 있겠다 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스템 사고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직원분들이랑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서 이거는 필요는 한데 예. 예. 그리고 심플을 생각한다. 요거는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의 책인데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런 게 좀 있어요. 하여튼 많이 일하는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일하면 좋은가? 그리고 많은 일을 하면 좋은 것인가? 근데 대부분 조직을 보면 많이 일하고 바쁘게 일하긴 하는데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면 좋겠고 그런 개념들도 일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경영은 나는 사람들이 통념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들이 내용이 많아서 요거는 나중에 어떤 체계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소재로 삼을 만한 책이긴 합니다. 책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